잠시 후 여러분은 아편 전쟁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국 근현대사의 내용을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17세기 이후 영국에서는 차를 마시는 문화가 급속히 퍼졌습니다. 비단 역시 유럽 상인들이 서로 다투어 사가던 물건이었는데 영국은 멕시코에서 공수해온 막대한 은으로 대금을 지불하며 차와 비단을 구입하였습니다. 당시 청은 광저우에서만 유럽과의 무역을 허용하였는데 이마저도 청 정부의 공식적인 허가를 받은 상인 조합인 공행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공행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영국은 부진한 대중국 무역을 개선하고자 1793년 메카트니 사절단을 파견해 청나라 황제인 걸륭제를 만납니다. 사절단은 걸륭제에게 공행무역 폐지 등을 요구하며 자유무역을 제안하였지만 당시 청은 영국을 조공국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카트니는 성과 없이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영국은 식민지 인도에서 생산한 아편을 중국에 밀수출하는 삼강무역으로 은을 충당하며 무역 적자에 대응하였습니다. 청으로 유입된 아편은 급속도로 유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 경제적 위기가 깊어지자 청 정부는 여러 차례 금지령을 내렸지만 이미 아편에 중독된 사람들에게는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아편 중독자는 점점 늘어났고 반대로 중국 내의 은은 점차 줄어들자 제8대 황제 도광제는 아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38년 임칙서를 광저우로 파견합니다. 임칙서는 광저우에서 2만 상자에 달하는 아편을 몰수해 석회와 섞어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러자 이에 화가 난 영국은 1840년 2월 의회를 열어 청나라 공격을 승인받고 군함 16척을 앞세워 광저우를 공격합니다. 전쟁이 벌어지자 청의 군대는 신식 무기를 가진 영국에게 처참하게 격파당합니다. 이에 청은 영국군과 교섭해 홍콩을 영국에 할양하고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합니다. 하지만 홍콩 할양 소식을 알게 된 도광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영국은 1842년 군함 25척을 재차 파견하였고 이를 막을 수 없었던 청은 영국과 난징 조약 및 추가 조약을 맺습니다. 조약에는 홍콩을 영국에 할양하고 상하이 등 중국 남부의 5개 항구를 개항하며 치외법권 및 최혜국 대우를 인정하는 등 청에게 일방적으로 불평등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난징 조약이 체결되었지만 모직물을 비롯한 영국 제품은 중국에서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중국 대륙의 북쪽 지방의 항구가 개방되어야 제대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1856년 청의 관원이 광저우 앞 강에 정박 중이던 에로호 선원 12명을 해적 혐의로 체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배에 걸려있던 영국 국기를 바다에 버리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를 에로호 사건이라 칭합니다. 그 무렵 프랑스는 베트남을 식민지로 개척하며 아시아에 진출해 있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청나라에서 프랑스 선교사가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지자 이를 빌미로 청나라에 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당시 청은 태평천국운동이 일어나며 혼란한 상태였는데 영국과 프랑스는 이를 놓치지 않고 청나라를 침략하며 제2차 아편전쟁을 일으켰고 러시아 역시 이권을 얻기 위해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청나라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영국과 프랑스를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영국과 프랑스의 군대는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청나라와 1858년 텐진 조약을 1860년 추가 조약인 베이징 조약을 맺게 됩니다. 청은 텐진 조약으로 인해 10개 항구를 추가로 개항하였고 크리스트교의 포교와 외교 사절의 베이징 주재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베이징 조약으로 인해 텐진을 개항하였고 홍콩섬의 북쪽에 위치한 주릉반도를 영국에 할양하고 러시아의 연해주를 할양하면서 다시 한번 치욕적인 불평등 조약을 맺어야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861년 6세의 동치제가 황제 자리에 등극하자 그의 어머니인 서태후가 섭정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치를 일삼아 청은 더욱 심한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제1차 아편전쟁이 일어나기 3년 전인 1837년 광동성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홍수전은 과거 시험에서 연거푸 떨어지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증오와 절망으로 살아가던 홍수전은 몸져 눕게 되는데 잠을 자던 중 꿈에서 금발의 노인을 만납니다. 꿈속에서 노인은 한 자루의 칼을 홍수전에게 건네주며 악마를 멸망시키라고 명령하였고 이 일은 약 40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1차 아편전쟁이 끝난 1843년 우연히 십자가를 목격한 홍수전은 금발 노인의 정체가 예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에 홍수전은 자신이 예수의 동생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을 모시는 모임이라는 뜻의 상제회를 조직해 포교에 나섭니다. 그 후 아편전쟁으로 피폐해진 농민들이 조직에 가입하면서 세력이 점점 커지자 홍수전은 만주족을 몰아내고 한족을 흥하게 하자는 뜻의 멸만흥한을 내세우며 태평천국을 세우고 스스로를 천왕이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광시성에서 출발한 태평천국군은 봉기 당시에는 군사수가 1만 정도였지만 이후 그 규모가 50만으로 급성장합니다. 규모가 늘어나자 양쯔강 유역을 빠르게 점령한 태평천국군은 배 1만 척으로 난징을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300만 명까지 증가한 태평천국의 무리들은 세력을 확장한 후 난징을 수도로 삼고 강남을 근거지로 하여 토지의 균등 분배, 변달과 전족의 금지 등을 내걸며 개혁을 시도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홍수전은 황제가 되자 궁전을 황금색 비단으로 장식하는 등 사람들에게 걷어들인 돈을 물쓰듯 쓰기 시작했고 약속했던 정책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트교 교리에 어긋나는 음주, 아편, 도박 등을 금지하자 백성들은 점차 태평천국을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당시 아편전쟁에서 패했던 청나라는 태평천국군을 격퇴할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평천국이 주장하는 토지 분배와 크리스트교의 교리는 지주와 유학자들이 주류를 이루는 신사층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족 관료들은 신사들과 함께 의용군인 향용을 조직해 태평천국군의 반격을 시작하는데 중국반과 이홍장 등의 한족 출신 고위 지방관이 이를 주도하였습니다. 또한 태평천국이 아편을 금지하자 서양 열강들도 청 정부에 협력하기 시작했고 이에 태평천국은 점점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연합군의 공격과 내부의 분열로 태평천국군은 괴멸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홍수전마저 사망하자 향용은 1864년 난징을 함락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청은 태평천국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서양과의 외교를 담당하는 총리아문을 창설하여 서양의 군사학과 과학기술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진압의 두각을 나타낸 증국번과 이홍장 등은 서양의 신식 무기를 받아들이는 양무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군수공업, 서양식 군대의 창설에 주력하다 나중에는 기선회사, 방직공장 등 민영기업의 운영을 통한 경제 발전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체계적인 계획 없이 분산적으로 추진된 양무운동은 큰 성과를 거둘 수 없었습니다. 중국의 전통적 가치를 바탕으로 삼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겠다라고 한 중체 서용론으로는 진정한 근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청은 베트남을 두고 프랑스와 벌인 청프 전쟁과 조선의 주도권을 놓고 일본과 벌인 청일 전쟁에서 연거푸 패하며 양무운동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청일 전쟁에서 패배한 청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타이완과 랴오등 반도 등을 일본에 할양해야 했습니다. 그러자 랴오등 반도를 탐내던 러시아는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 삼국 간섭으로 일본을 압박했고 랴오등 반도를 청에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비록 점령지를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청은 예전에 강력했던 청이 아니었습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로 열강 등의 세력 다툼에 휘말려 나라다운 구실을 할 수 없었던 것이었죠. 청나라는 청일전쟁의 패배로 일본의 타이완을 할양하고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자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중국을 둘러싼 열강의 이권 쟁탈이 심해지자 중국인의 위기의식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이에 단순히 서양 기술만을 모방하였던 양무운동에서 벗어나 입헌 군주제를 도입하는 등 국민 국가 건설에 필요한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서양의 병사와 말의 강건함, 함선과 대포의 예리함, 기계의 신기함만을 보면서 그 때문에 그들이 세계를 쟁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장 근본은 그들이 정치를 운영하는 데 있다. 영국은 겨우 손바닥만한 섬 3개로 이루어져 있어 그 면적과 인구가 중국의 몇 성보다 못하지만 서양의 1등국이 되었다. 어찌 다른 까닭이 있겠는가? 다만 의회를 설립해서 백성의 뜻을 하나로 뭉쳐 민기를 강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정관잉의 성세위원을 보면 개혁론의 취지를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론을 주장한 캉유웨이와 량치차오 등은 청의 11대 황제, 광서제의 호응을 얻어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뜬 근대화 개혁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들은 과거제 개혁과 신교육 실시, 상공업 육성 등 행정, 교육, 법률, 경제 등 여러 방면에서 근대화를 지향하였는데 이를 가리켜 무술개혁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은 서태후를 비롯한 보수파의 반격으로 좌절되었고 광서제마저 유폐되고 말았습니다. 개혁운동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해지자 중국 민중들의 반외세 감정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산둥성 농민들을 중심으로 백년교 개통의 비밀 결사인 의화단이 조직되었습니다. 의화단은 청을 도와 서양 세력을 멸하자는 뜻의 부청멸양이라는 구호를 내걸며 외국인과 교회를 공격하였고 청 정부의 지원을 받아 베이징에 있는 외국 공관을 습격하였습니다. 신이 의화단을 돕는 까닭은 도깨비 같은 놈들이 중국을 어지럽히기 때문이다. 그놈들은 크리스트교를 선전하고 다니면서 하늘을 모독하고 부처를 경배하지 않으며 조상을 돌보지 않는다. 철도를 부수고 전선을 끊고 커다란 기선을 파괴하자. 그렇게 하면 프랑스는 간담이 서늘해질 것이고 영국과 러시아는 조용해질 것이다. 도깨비 같은 놈들을 모두 죽여서 청의 평화를 축하하자. 이와 같이 의화단 선전물에 쓰여있는 글귀를 통해 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실권을 잡고 있던 서태후는 부청멸양을 주장하는 의화단을 이용해 서양 세력을 몰아내려 했기 때문에 의화단의 서양인 학살을 방관하였습니다. 그러자 위협을 느낀 서구 열강이 연합군을 결성하여 의화단을 진압하고 베이징을 점령하자 서태후는 광서제를 데리고 황급히 시안으로 피신하였습니다. 베이징을 점령한 8개국 연합군은 징벌이라는 명목하에 청의 백성들을 무참히 살해하였고 연합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신축조약을 청나라와 체결하였습니다. 청은 이 조약으로 인해 열강에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하고 외국 군대의 베이징 주둔을 허용하였고 이로써 중국은 식민지나 다름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화단 사건을 계기로 서양 열강들과 신축조약을 맺은 후 위기에 몰린 청은 신식교육 제도를 도입하여 과거제를 폐지하고 신식군대 편성과 상공업 발전을 추진하는 등 신정이라 불리는 근대화 정책에 나섰습니다. 청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입헌제 국가를 세우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흠정 헌법 대강을 발표하였지만 의화단 사건 이후 중국에서는 청왕조 타도를 목표로 한 혁명운동이 점차 확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순원은 청을 타도하여 공화정부를 세워야 한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혁명운동을 주도하였습니다. 1905년 성립된 중국동맹회는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를 앞세운 순원의 삼민주의를 지도 이념으로 삼아 각지에서 무장봉기를 일으키는 등 혁명운동의 중심 세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입헌제 준비가 지연되자 속히 국회를 열자는 청원운동이 급속하게 퍼지면서 청정부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청정부가 민간 철로를 국유화하여 외국의 차관을 얻으려 하자 이에 저항하는 반대운동이 크게 일어났고 우한 지역의 우창에서
신군이 봉기를 일으키며 신해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신해 혁명이 일어나자 민간 철도의 주주였던 신사측마저 청정부에 등을 돌렸고, 이로 인해 봉기는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중국 본토의 3분의 2가 혁명군의 수중에 들어가자 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각 성의 대표자들은 상하이에 모여 삼민주의를 주장했던 순원을 임시 대총통으로 선출하고 1912년 난징에 중화민국 임시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청정부는 위안스카이를 불러 진압을 요청했습니다. 양무운동으로 양성된 신식군대인 북양육군을 지휘하는 위안스카이만이 혁명군을 진압할 수 있는 유일한 부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혁명군을 진압해야 할 위안스카이는 순원과 내통하였고, 순원에게서 임시 대총통의 지위를 위임받는 것을 조건으로 청왕조를 향해 군대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자금성에 살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청의 제12대 황제 선통제를 퇴위시켰고, 이로 인해 청은 건국 297년 만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위안스카이는 임시 대총통이 되자 생각이 바뀌었고 결국 황제가 될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습니다. 프랑스와 러시아는 중국의 참전을 권유하였고, 세계대전에 참전한 대가로 서구 열강들에게 황제가 되는 것을 인정받으려 했던 위안스카이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채 1916년 지병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위안스카이가 사망하자 그가 이끌던 군대는 수많은 군벌로 나뉘어졌고 각지에서 난립하기 시작해 중국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편 영국은 동맹관계에 있던 일본에게 유럽 전선으로 군대를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륙 진출에 야심이 있던 일본은 산둥반도를 공격하였습니다. 독일이 산둥반도의 이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1918년 독일이 항복하자 제1차 세계대전은 연합군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중국은 승전국들이 개최한 파리 강화회의에서 외국군의 철수와 독일이 가진 산둥반도의 이권 반환, 일본의 권익을 보장받으려던 21개조의 취소 등을 주장했지만 전순국의 이해관계에 밀려 묵살되었고 산둥반도의 이권은 일본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베이징의 대학생 3천여 명은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였고, 이 시위는 전국으로 퍼져 도시의 상인, 노동자가 참여하는 대중운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군벌의 난립과 일본의 이권 침탈, 그리고 이에 따른 전국적 민족운동이 일어나자 중국은 역대급 대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잠시 잊고 있던 한 남자, 순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군벌들이 난립하자 중국 공산당과 순원이 이끄는 중국 국민당은 1924년 군벌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이를 가리켜 제1차 국공합작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이듬해인 1925년 순원이 사망하자 실권을 장악한 장제스는 북벌을 단행해 군벌을 제거하기 시작했고, 1928년 군벌을 모두 타도하며 국민혁명을 완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장제스가 공산당을 배척하자 제1차 국공합작은 붕괴되었고, 공산당은 국민당의 지배에 저항하며 토지혁명을 통해 농촌 근거지를 건설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성과를 이루었으나 계속된 국민당의 토벌로 마오쩌둥이 이끄는 홍군은 궁지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1934년 홍군은 마침내 포위망을 뚫고 2년에 걸친 대장정을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1931년 만주를 침공한 일본은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를 황제로 임명하며 괴뢰 국가인 만주국을 세웠습니다. 뒤이어 일본은 1937년 중일 전쟁을 일으켜 대륙 침략을 본격화하였습니다. 그 무렵 중국에서는 공산당 토벌을 우선시하던 국민당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져 내전 정지, 일치 항일의 요구가 거세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장제스는 내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에 1936년 공산당 토벌 작전을 책임지던 장쉐량은 일본을 격퇴하려면 국민당과 공산당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시안에서 장제스를 감금하고 제2차 국공합작을 요구하는데 이를 가리켜 시안 사건이라 말합니다.
결국 시안 사건을 계기로 제2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져 본격적인 항일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일 전쟁 기간 중 공산당은 농민을 동원하는 데 성공하였고 종전 이후 국민당에 대항할 수 있는 실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형식적으로 공산당의 홍구는 국민당 소속 군대로 편입되었지만 실제로는 독자적으로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일본의 패배로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리자 국민당과 공산당은 다시 충돌하였습니다. 오랜 전쟁에 지쳐있던 양측은 미국의 중재로 평화 협상을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결국 1946년 7월 내전에 돌입하였습니다. 내전 초기에는 병력과 장비면에서 우세한 국민당군이 전쟁을 주도하였습니다. 이들은 공산당의 근거지인 예난을 포함하여 만주와 화북의 주요 도시 대부분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산당군이 반격에 나서면서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공산당군은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농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은 반면 국민당군은 관료들의 부패와 심각한 인플레이션 등으로 민심을 잃었기 때문이었죠. 그 결과 공산당은 1949년 중국 본토 대부분을 장악하고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패배한 국민당 정부는 막대한 문화재를 가지고 타이완으로 근거지를 옮겼는데 그 결과 오늘날의 대만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공산당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토지개혁과 산업의 국유화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 말 마오쩌둥은 대약진 운동을 선언하고 농촌에서는 인민공사를 설립하며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꾀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약진 운동은 무리한 계획과 인민의 노동의욕 저하, 연속되는 자연재해로 실패하며 3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약진 운동이 실패하자 덩샤오핑을 비롯한 실용주의자들의 세력이 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약진 운동 이후 폐지되었던 개인 경영이 부활하였으며 노동의욕을 자극시키는 임금제가 시행되었는데 이는 사회주의 혁명의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정치적 위기에 빠진 마오쩌둥은 실용주의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1966년 문화 대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마오쩌둥은 2천만 명이 넘는 대학생 및 10대 소년들을 홍위병으로 만들며 실용주의자들을 공격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의 당 지도자 및 교사와 지식인, 그리고 전통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마저 공격하였고 그 결과 중국의 전통 문화가 파괴되고 수만 명의 예술인과 지식인이 억압을 받아야 했습니다.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이 시기에 약 7천만 명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1976년 대약진 운동과 문화 대혁명이라는 큰 비극을 남긴 마오쩌둥이 사망하자 정권을 잡은 덩샤오핑은 문화 대혁명의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정통 공산주의 이론을 포기하였으며 중국 경제에 자본주의 요소를 혼합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흥묘백묘론을 주장한 덩샤오핑은 실사구시를 내세우며 적극적인 개혁과 개방에 나섰습니다. 그 후 중국은 시장 경제가 도입되고 외국 자본이 유입되면서 동부 연안의 여러 도시에 경제 특구가 설치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화교와 외국 기업이 중국에 빠르게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997년에는 아편전쟁 이후 영국의 영토였던 홍콩을 155년 만에, 그리고 1999년 포르투갈의 땅이었던 마카오를 112년 만에 돌려받으며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과 함께 공산당원과 관료들이 심각한 부정부패를 저지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역시 강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9년 4월 학생과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들은 베이징의 천안문에 모여 민주주의 정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시위의 물결은 삽시간에 다른 도시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덩샤오핑은 인민해방군을 동원하여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였는데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천안문 사태라 부릅니다. 이후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지만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를 따르는 상태가 유지되었고 그 체제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1997년 덩샤오핑이 사망하자 중국은 장쩌민이 집권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중국은 격대 지정이라는 형태로 최고 지도자가 바뀌어 왔습니다. 격대 지정이란 현 지도자가 다음 지도자를 지정할 경우 북한처럼 권력을 세습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차기 지도자가 아닌 차차기 지도자를 지명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실제로 덩샤오핑은 장쩌민의 후계자로 후진타오를 지정하였고 장쩌민은 후진타오의 후계자로 시진핑을 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은 아직도 차차기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없애며 사실상 장기 집권 체제를 이루고야 말았습니다. 현재 GDP 전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는 중국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8개월에 걸쳐 연재한 중국의 역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희는 더욱더 재미있는 역사로 찾아오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